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삶의 질 개선이라는 방향을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임신, 출산 전후 시기에 육아 부담을 덜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다수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이 월 5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름이 영아수당으로 바뀐다. 공인인증서가 공공인증서 되는 좀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정부가 2022년부터 모든 0세부터 1살까지의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뉴스가 그 2025년부터 50만 원 뭐 이런 뉴스하고 같은 뉴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정부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왜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듬해부터 시행을 하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죠. 2021년부터 하면 안 되냐? 그렇죠. 당장 하는 게 사실 좋죠. 근데 이번에 발표한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속에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책 하나만 보기보다는요.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건지 그 묶음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네. 출산 고령화를 계획한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건 아니고 그런 걸 대비한 계획을 대비한 하고 있다. 계획입니다. 그런 큰 그림 중에 하나. 아무래도 돈 준다가는 것들이 좀 이렇게 눈길을 끄니까 네네. 이게 좀 그 이슈가 된 것 같네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5년 단위 계획입니다. 네.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고요. 중앙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입법은 아니지만 네. 이게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 네네. 이 계획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 계획 속에 안에 있는 정책들을 실제로 입안하고 그다음에 도입하는 과정들이 이제 수반될 예정입니다. 네. 왜 만들었는지를 좀 보면요. 2004년부터 정부는 이제 출산율이 줄고 국민의 평균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인 저출산 고령 사회를 국가적인 의제로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듬해인 2005년에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 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군요. 2005년 모레부터. 네네네. 네. 이듬해부터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요. 1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까지는 2016년에 시작한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3차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꺾이긴커녕 네. 점점 심화된 걸로 봐서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진 않지 않았나 지금까지 네. 라는 의심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와 어떤 그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 달라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3차까지 지나왔고 그다음에 예산도 한 200조 원 정도를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추세가 꺾이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라는 건 뭐 어느 단위로 200조 원을 쓴 거예요? 매년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을 시작했다. 15년 동안 네. 200조를 써왔는데 효과가 없었다. 네. 네. 그래서 이전까지 추진했던 1차부터 3차까지의 기본 계획은 저출산 현상을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을 늘어나게 하는 현상으로 인식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기혼 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성을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제 저출산 정책이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바뀌고 돈 버는 일이 불안정해지면서 젊은 층의 수입이 적어지거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받아들여서 정부는 3차 계획이 추진 중인 2018년에 수정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출산율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기존에는 약간 예전에 하나 제한 정책을 예. 반대로 하는 것처럼 낳지 맙시다를 이제 나읍시다로 바꾼 그냥 네. 나읍시다 와 달려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맞습니다. 지금은 너네가 왜 안 낳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게 라는 네.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네네. 인구 구조가 바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삶의 질 개선이라는 방향을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여성에게 가사노동이 쏠리고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되는 등의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이익은 국민들이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갖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네, 불공정하다는 어떤 인식이 네. 애 낳기 싫은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인구 구조는 변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응해야겠다는 게 계획에 포함됐다. 네네.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임신, 출산 전후 시기에 육아 부담을 덜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다수 나왔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영아 수당을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을 받으시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안 보내면 뭔가 이제 통장에 꽂히는데 네. 보내는 순간 이제 그게 어린이집으로 가든지 네, 뭐 네. 그 돈이 안 나옵니다. 네.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가정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받으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영아 수당은 이미 다 받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지원 제도를 통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근데 그러면 지금도 그거잖아요.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우리 집 통장에 꽂히고 지정된 네. 통장에 꽂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네네. 보육료, 그 양육수당 이 두 가지를 합쳤다. 네. 그러면은 합치나 안 합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제도인 거죠, 사실. 이름이 바뀐 다 같은 제도. 네. 네. 그래서 정부가 보편수당처럼 영아수당을 지급을 하면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어린이집에 이용을 할지 아니면 양육비용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양육비용으로는 터무니없기 때문에 네.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지요. 네. 네. 대부분은 그렇죠. 네. 그래서 2022년에 출생하는 아이부터 영아수당으로 전환해서 주겠다는 계획이고요. 2025년에는 월 50만 원까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이 월 5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름이 영아수당으로 바뀐다. 네. 공인인증서가 공공인증서는 좀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게 네. 이제 우리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진 거야 하겠지만 뭔가 통합함으로써 얻는 어떤 이익이 있죠. 행정적인 이익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양육수당을 지금 현재 받는 금액보다 영아수당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그 양육자, 주로 엄마가 많은데요. 그 엄마의 양육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니 15만 원, 20만 원을 받겠다고 어린이집에 유치원을 안 보내냐라고 하겠지만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은근히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잘 못 보내고 어차피 애를 봐야 되니까 복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돈이라도 받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5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애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유치원을 안 보내면서 내 통장에 꽂힌 돈이 50만 원까지 올라가면 약간 더 좀 고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오히려 공공보육을 약간 그 사람들이 기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아수당 다음은요. 첫만남 꾸러미 제도가 눈에 좀 띄는데요.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네.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받으시는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받으십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 처음 받았을 때 그 신기함이랑. 네. 네, 임신 후 진료에 사용하시라고 60만 원 한도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한도가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네. 아이가 출생하면 바우처로 200만 원을 더 지급하는데요. 초기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좋네요. 그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들을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준다. 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 10만 명 정도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서 3+3개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렇구나. 2019년 출생아 수가 보니까 3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보다 2만 명이나 줄어들어가지고 2만 4천 명 정도 줄어가지고 30만 명 정도 되는데 육아휴직 수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전체 출산 수 대비 3분의 1 정도가 육아휴직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를 모두 더한 수여서 그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자영업자도 있을 수 네, 있고 이 중에는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명 정도 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20만 건 정도 육아휴직을 주겠다는 건 아이를 낳으면 일단 누군가는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네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 0세 이하, 그러니까 생후 12개월 내에 자녀를 가진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네. 부모 한 명만 휴직을 할 때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시행 중인데요. 같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2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도보다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더 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이게 되게 복잡한데 체감하는 걸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50만 원 더 준다. 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산 후에 소득이 줄어서 육아휴직을 못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죠.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이 도입이 됩니다. 현재는 휴직 3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4개월에서 12개월은 50%, 월 120만 원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통상 임금의 80%, 월 상한도 15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안입니다. 네. 또 뭐 다른 대책이 기존에 뭐 이런 그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에 좀 국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아울러 그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 종사자와 예술인,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어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정책이 있나요? 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이 확정이 되면 네. 인생의 첫 효도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네. 공립 그 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예. 큰 아이가. 그랬더니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우 고시됐다고. 네. 아주 쉽지 않습니다.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곳씩 늘려서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까지 40%까지 달성을 하고 2025년에는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출생 통보제도 도입합니다. 네. 기존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누군가 기관에 찾아가서 출생 신고를 하는데요. 그렇죠. 네. 다르게 말하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기록이 없는 아이들은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 더 나아가서 의무교육에서도 제외가 되는데요. 이번 기본 계획에서는 정부가 신고제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신생아를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네네. 이게 병원이나 이런 데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국가가 이 아이의 출생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 좀 더 특이할 만한 제도를 좀 더 확인을 해보면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 등의 출산 전후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이번 기본 계획에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 국민연금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도 인정 기간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가입한 걸로 해주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또한 그 산부인과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이게 그 논란 많았던 그 기사군요. 네네. 그 막 산부인과 이름이 문제냐 뭐 네네. 이러면서 막 그 온갖 그 나쁜 댓글이 달렸던 그거구나. 그것도 이 계획 안에 포함되었던 네, 이 것이군요. 계획 안에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해서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면서 부모 협의로 전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미혼부의 출생 신고 절차도 마련됩니다. 미혼부의 출생 신고 절차?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정책에는 그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혼부의 출생 신고 절차도 마련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빠는 불확실해도 엄마는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네. 생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네네. 이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산부인과 명칭 문제도 그렇고 네. 이렇게 국가적이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의견이 벌써부터 나온 것들도 있고
어떤 건 굉장히 좋은 관점의 전환도 있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이번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네. 의견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문제는 제대로 인식했지만 그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요.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이나 경쟁, 주거 불안, 돌봄 공백 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보기 힘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이미 운영 중인 제도의 이름을 바꾸거나 네. 현금성 지원을 신설하는 등 예전에도 지적됐었던 출산을 비용 부담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정책 방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 기본 계획 속의 정책들이 실제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실현되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네.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네.